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깊은 산속 횃불을 든 산접대가 겁에 질린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가진 걸 다 내놓지 않으면 목숨은 없다. 산적 두목의 서슬, 퍼런 칼날이 한 노인의 목 끝에 닿으려던 찰나 어디선가 그만두시오 하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여인. 그녀가 양팔을 교차하며 강철 팔찌를 서로 맞부딪히자 쾅 하는 거대한 굉음과 함께 눈을 멀게 하는 불꽃이 튀어오릅니다. 날아오던 수십 개의 화살이 힘없이 튕겨나가고 한적들의 눈이 경악으로 뒤집혔지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퓨전 야담을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하늘 아래 첫 동네라 불리는 깊고 깊은 산골. 그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신비로운 골짜기, 선녀곡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대대로 여인들만이 모여 살며 외부와의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은둔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에 범상치 않은 아이가 태어났으니 바로 주인공 다니였습니다. 다니는 인간의 몸을 빌려 태어났으나 그 기운은 산신령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걸음마를 뗄 무렵에 이미 집마당의 커다란 맷돌을 장난감처럼 굴렸고 7살이 되던 해에는 마을 앞길을 가로막던 거대한 바위를 번쩍 들어 산 아래로 옮겨버렸지요. 마을 어른들은 이 아이의 넘치는 힘이 혹여 화가 될까 두려워하며 다니에게 3가지 신물을 물려주며 힘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다니야, 내 팔찌는 약한 자를 지키는 방패요. 내 밧줄은 거짓을 가려내는 거울이며 내 비녀는 악을 징벌하는 번개임을 잊지 말거라. 다니는 마을 어른들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선녀곡의 울타리 안에서 무예를 닦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녀곡 인근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 이도현이 고을의 비리를 수사하다 쫓기던 중 굶주린 커다란 호랑이에게 격을 당한 것이죠. 도현은 날카로운 호랑이의 발톱이 자신의 심장을 파고들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허, 산중의 왕이라는 놈이 어찌 선비의 길을 막느냐? 하는 낭낭한 목소리와 함께 거대한 바람 소리가 숲을 갈랐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레 눈을 뜨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지요. 가녀린 체구의 처녀가 자신보다 몇 배는 큰 호랑이의 꼬리를 잡고는 마치 입을 털듯 허공으로 붕붕 휘두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니는 호랑이를 멀리 숲속으로 던져버리고는 흙먼지를 털며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선비님, 상처는 없으신지요? 도연은 넋이 나간 채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 괴력을 낼 수 있단 말인가? 도연은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찾던 조선을 구할 힘이 바로 이 여인에게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도연은 다니에게 백성들의 비참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탐과 놀이들이 쌀을 수탈하고 힘없는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말입니다. 제발 당신의 그 힘을 억울한 자들을 위해 써주시오. 내가 당신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리다. 다니의 가슴속에서 잠자던 정의의 불꽃이 꿈틀거렸습니다. 선녀곡의 금기를 깨는 것은 두려웠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곡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지요. 결국 다니는 보랏빛 무복을 차려입고 은빛 강철 팔찌를 조여매며 마을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당도한 곳은 인근의 곡산 고을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또 최병태는 가뭄으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며 자신은 매일 밤 기생들을 불러 호화로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다니는 분노로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잔치가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다니는 관아의 담장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지만 다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시오. 내 보릴은 저기 앉은 사또에게 있으니 포졸들이 막무가내로 달려들자 다니는 양팔의 강철 팔찌를 맞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날카로운 금소금과 함께 푸른 충격파가 사방으로 번져나갔고 포졸들은 마치 낙엽처럼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최 사또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지요. 네, 이놈 감히 사또에 잔치에 행패를 부리다니
최사또가 호통을 쳤지만 단이는 허리춤에서 황금빛 진실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밧줄은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허공을 날아 순식간에 사또의 몸을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내 입으로 말해라. 백성들의 고열로 채운 저 창고의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빼돌린 쌀은 어디에 숨겼느냐? 단이의 물음에 사또는 입을 굳게 다물려 했으나 밧줄이 몸을 조여오자 정신이 혼미해지며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뒷산 사찰 지하 창고에 쌀 500섬을 숨겨두었습니다. 장부를 조작해 내가 다 가졌단 말입니다. 그의 자백은 고스란히 밖에서 지켜보던 백성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암행어사 마패를 높이 들어올렸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도연의 외침과 함께 숨어있던 관리들이 들이닥쳤고 최사또는 그 자리에서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괴력의 여인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단번에 해결해 주었으니 말입니다. 단이는 사또의 창고를 열어 쌀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불리 먹으시오. 이제 당신들을 괴롭힐 자는 없을 겁니다. 단이의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랏빛 무사 혹은 선녀 어사라 부르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전쟁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사또 뒤에 도사린 더 거대한 악의 무리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한 단이를 지켜보기 시작했으니까요. 단이는 밤하늘의 보름달을 바라보며 강철 팔찌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다음 고을에서는 또 어떤 불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조선의 모든 어둠이 거칠 때까지 단이의 밧줄과 비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단이와 도연이 당도한 두 번째 고을인 청령골은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장터에는 사람의 온기가 사라졌고 길가에 늘어선 집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죽이고 있었지요. 도연은 지나가는 노인에게 까닭을 물었으나 노인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림자 괴물이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곳 청령골에서는 해만 지면 젊은 여인들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 사는 굶주린 요괴가 내려와 여인들을 잡아먹는 것이라 믿으며 밤마다 집안에 제사상을 차리고 요괴가 제발 우리 집은 지나치길 빌고 있었지요. 하지만 단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요괴가 나타난다면 분명 산의 기운이 뒤틀려야 하거늘 이곳의 공기는 요괴의 요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이 묻어나는 희귀한 냄새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고을 사또인 박충달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인들이 사라지는 대참사가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입구에 커다란 재단을 쌓고는 백성들에게 재물값이라는 명목으로 엄청난 재물을 거두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요괴가 노했으니 더 많은 재물을 바쳐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단이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람이 사라지는 비극을 이용해 제 배를 채우다니 이놈이야말로 진짜 요괴로구나. 단이는 그날 밤 스스로 미끼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빌려 입고 보름달이 구름에 가린 틈을 타 마을 변두리의 외딴 우물가를 서성였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등 뒤의 나무 그림자가 비정상적으로 길게 늘어지더니 사람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놈의 손에는 기절시키는 약을 바른 수건이 들려 있었고 단이의 코끝에 독한 냄새가 닿으려는 찰나 단이는 정광석화처럼 몸을 비틀어 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내 놈이 바로 그 요괴냐? 단이의 차가운 목소리에 그림자는 당황하며 품속에서 칼을 꺼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가볍게 팔을 들어 감철 팔찌로 칼날을 막아냈지요. 챙! 하는 맑은 소리와 함께 칼날은 맥없이 부러졌고 그림자는 뒤로 물러나며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어둠 속에서 똑같이 검은 복장을 한 사내들이 대여섯 명 더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또 박충달이 몰래 기르는 비밀 호위무사들이었습니다. 특수한 약초를 먹어 힘을 배가시킨 자들이었기에 보통 장정 10명의 힘을 우습게 내는 괴물 같은 자들이었지요. 사내들이 한꺼번에 단이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단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양팔을 크게 벌려 강철 팔찌를 서로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황!
하는 거대한 굉음이 밤 공기를 가르고 팔찌에서 뿜어져 나온 푸른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달려들던 사내들은 마치 태풍을 만난 낙엽처럼 공중에 떠올랐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다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허리춤에 감아두었던 황금빛 진실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밧줄은 마치 다니의 마음과 하나가 된 듯 허공을 유려하게 헤엄치며 쓰러진 사내들의 몸을 하나로 묶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몸에 닿을 때마다 황금색 빛이 번뜩였고 사내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밧줄에 꽁꽁 묶여버렸습니다. 다니는 밧줄의 끝을 당기며 사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 이제 내 놈들의 입으로 직접 말해라. 사라진 여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통의 포승줄이라면 거짓으로 일관했겠지만 진실의 밧줄은 달랐습니다. 밧줄이 몸을 조여올수록 사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한다는 거대한 압박이 몰려왔지요. 결국 배짱격인 사내가 거품을 물며 소리쳤습니다. 사또의 비밀 별장. 지하,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역에서 온 상단에게 노예로 팔아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내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또는 백성들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의 여인들을 외국 상인에게 팔아치워 불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괴 소문은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비열한 속임수였던 것이죠. 다니는 밧줄을 도연에게 넘기며 말했습니다. 나리, 이놈들을 잘 감시하십시오. 저는 지금 당장 지하 감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는 바람처럼 달려 사또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별장 앞에는 수십 명의 포졸이 경계를 서고 있었지만 다니에게는 종이벽과 다름없었습니다. 다니는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 문을 가로막는 포졸들을 가볍게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손길 한 번에 건장한 사내들이 추풍만락 쓰러졌고 다니는 곧장 사또의 침소 아래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찾아냈습니다. 거대한 무쇠문이 통로를 막고 있었지만 다니는 강철 팔찌를 찬 주먹에 기운을 모아 문을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운 무쇠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안쪽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울음소리들. 지하 감옥에는 그동안 사라졌던 30명의 여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손가락으로 쇠사슬을 툭툭 끊어내며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다니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 시각 도연은 다니가 잡아둔 무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사또의 관하로 들이닥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도연의 외침과 함께 마패가 달빛 아래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잠결의 소국바람으로 끌려나온 사또 박충달은 다니가 구출한 여인들의 증언과 진실의 밧줄에 묶인 자신의 무사들을 보고는 그제야 털썩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라졌던 딸들이 돌아오자 마을 곳곳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터져나왔고 탐욕스러운 사또와 그의 무리들은 목화를 찬 채 한양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백성들은 다니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하며 그녀를 하늘이 보내준 암행여사라 불렀지요. 다니는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채비했습니다. 도연이 건네준 정보에 따르면 도성 한복판에서도 이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나리, 도성으로 갑시다. 그곳의 어둠은 제가 다 걷어내겠습니다. 다니는 머리에 번개 비녀를 다시 한번 단단히 꽂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동행은 이제 더 거대한 어둠이 도사리는 도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습니다. 육조거리의 등불은 꺼질 줄 모르고 도간대작들의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담잔을 넘어 흘러나왔지요. 하지만 그 화려한 기와집 아래 땅 밑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쇠사슬이 부딪히는 서늘한 소리와 아이들의 억눌린 울음소리가 가득한 지하시장. 그곳의 거대한 철문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종이잔처럼 구겨지며 날아갔습니다. 먼지 자욱한 입구에 서 있는 보랏빛 그림자. 다니의 강철 팔찌가
어둠 속에서 은빛 섬광을 내뿜으며 악마들의 축제를 끝내러 왔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청령골의 비극을 해결한 다니와 도연은 쉴 틈도 없이 조선의 심장부인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자식을 잃어버리고 실성한 부모들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도연은 이미 한양 내부에 거대한 범죄 조직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직의 이름은 흑사방. 단순한 도둑대가 아니라 조정의 고위 관리들과 결탁하여 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납치해 서역이나 명나라로 팔아넘기는 조선 최대의 인신매매단이었지요. 한양에 도착한 단위는 그 거대한 규모에 놀라기도 잠시 도성 한복판에서 느껴지는 썩은 내에 코를 찌푸렸습니다. 나리, 이곳은 겉만 번드르르 할 뿐 속은 청령골보다 더 썩어 문드러졌군요. 바니의 말에 도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밝은 등불 아래가 가장 어두운 법이라오. 바니 낭자, 오늘 밤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갈 것이요. 도연은 미리 심어둔 첩자를 통해 흑사방의 본거지를 알아냈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집인 만월가게 지하에 숨겨져 있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다니는 평범한 여종으로 변복하고 만월가게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춤에는 여전히 황금빛 진실의 밧줄이 숨겨져 있었고 소매 아래에는 묵직한 강철 팔찌가 전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생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한 만월가게 깊은 곳. 다니는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주방 구석의 은밀한 장치를 작동시켰습니다. 육중한 바닥돌이 옆으로 밀리며 차가운 한기가 느껴지는 지하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계단을 내려갈수록 공기는 무거워졌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힘없는 신음이 다니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지하 깊숙한 곳에는 상상도 못할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횃불이 벽면을 밝히고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경매대가 놓여 있었지요. 그곳에서는 짐승처럼 쇠사슬에 묶인 백성들이 돈에 눈먼 상인들에게 팔려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붉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니는 가슴에 품고 있던 번개 비녀를 꺼내 천잔을 향해 던졌습니다. 비녀는 허공에서 푸른 번개를 내뿜으며 지하 공간을 받치고 있던 거대한 샹들리에를 명중시켰지요. 과광 하는 폭음과 함께 사방이 불바다가 되었고 당황한 흑사방의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다니를 에워쌌습니다. 어떤 겁 없는 년이 이곳에 발을 들였느냐? 두목으로 보이는 흉측한 덩치의 사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니는 대답 대신 양팔의 강철 팔찌를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챙, 챙, 챙. 세 번의 울림과 함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파동이 일어나 주변의 탁자와 의자들을 산산조각냈습니다. 달려들던 자객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벽에 처박혔지요. 덩치 큰 두목이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다니의 머리 위로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가볍게 한 손을 들어 철퇴를 받아냈습니다. 과직 하는 소리와 함께 다니의 발 아래 딴이 쩍 갈라졌으나 다니의 팔은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너희 같은 놈들이 인간의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 다니는 그대로 철퇴를 쥔 사내의 팔을 꺾어버리고는 허리에서 진실의 밧줄을 풀어던졌습니다. 밧줄은 마치 굶주린 용처럼 공중을 휘저으며 달아나려던 상인들과 무사들을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굴비 엮듯 묶어버렸습니다. 진실의 밧줄이 그들의 몸을 조여오자 지하 공간은 고해성사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김 판서가 우리 뒷배를 봐주었습니다. 병조 판서의 조카가 이번 경매에 돈을 댔습니다. 놈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름들은 조선의 근간을 흔들 만한 거물들이었지요. 도연은 위에서 대기하던 포졸들을 이끌고 지하로 들이닥쳐 놈들의 자백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다니는 밧줄을 쥔 채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새창살은 다니의 손길 한 번에 힘없이 휘어져 나갔고 받쳐있던 아이들은 다니의 품으로 달려와 안겼습니다. 이제 다 끝났단다. 집으로 가자. 다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올리며 지상으로 향했습니다. 만월각의 화려한 등불은 이제 다니의 분노 아래 꺼져가고 있었고 구출된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성의 흙바닥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날 밤 한양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흑사방의 괴멸과 함께
고위 관리들의 비리가 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다니의 활약상을 보고받고 크게 놀라며 그녀에게 정식으로 암행어사의 권한을 부여하는 교지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궁궐의 부름을 사양했지요. 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땅바닥의 곡소리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니는 도연과 함께 다시 도성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록 큰 조직 하나를 무너뜨렸으나 흑사방의 잔당들과 그들에게 매수된 자들이 여전히 조선 팔도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특히 이번 사건을 조사하던 도중 다니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녀국의 배신자이자 어둠의 힘을 부리는 흑마술사 흑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도성을 벗어나는 길, 다니는 머리에 꽂힌 번개 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흑치의 기운이 느껴지는 남쪽의 거친 바다였습니다. 다니의 눈앞에는 거친 파도와 더 험난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강철 팔찌는 더욱 단단하게 조여졌고 진실의 밧줄은 새로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시금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성을 떠나기 전날 밤, 차반이 정막에 잠긴 도연의 거처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스며듭니다. 그는 도연에게 고개를 숙이며 비단에 쌓인 묵직한 물건을 내밀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임금의 문양이 새겨진 눈부신 옥패였습니다. 남쪽 바다의 파도가 붉게 물들고 있다. 그곳의 어둠을 걷어낼 자는 오직 다니뿐이다. 임금의 간절한 밀명이 적힌 서찰을 읽어내려가는 다니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꽂힌 번개 비녀를 매만지며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이제 다니의 무대는 육지를 넘어 거친 바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양 도성을 뒤흔들었던 흑사방의 소탄 소식은 삽시간에 대궐 깊숙한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백선비를 수렁에서 건져낸 괴력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조정 대신들의 입을 타고 임금의 귀에까지 닿았지요. 임금은 다니의 비범한 능력을 높이 샀으나 동시에 그녀가 짊어진 운명이 얼마나 가혹한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은 가장 신뢰하는 신하인 도연을 통해 다니에게 조선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밀명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도연은 다니에게 임금의 서찰을 건네며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니 낭자, 남쪽 바다에서 곡물을 싣고 오던 배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오. 사람들은 바다 괴물의 소행이라 하지만 임금님께서는 그 배후의 나라를 뒤흔들려는 거대한 음모가 있다고 믿고 계시네. 다니는 묵묵히 서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서찰의 끝에는 다니가 그토록 경계하던 이름 흑치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지요. 다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흑치는 선녀곡에서 함께 자란 동료였으나 금지된 어둠의 힘에 손을 대고 마을을 배신한 자였습니다. 결국 그놈이 바다로 숨어든 것이로군요. 제 손으로 끝내야 할 인연입니다. 다니는 허리춤의 진실의 밧줄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하사한 옥패를 가슴 깊이 품은 채 다니는 도연과 함께 남쪽으로 향하는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추풍령을 넘고 낙동강 줄기를 따라 며칠을 밤낮 없이 달렸지요. 다니는 말 위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길가에서 마주치는 백성들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고 남쪽으로 갈수록 공기는 바다의 짠내와 함께 기분 나쁜 어둠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자신의 강철 팔찌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기운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지요. 마침내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남해의 작은 포구인 청룡포였습니다. 본래 이곳은 전국의 진상품이 모여드는 활기찬 항구였으나 지금은 부서진 배들의 잔해만이 파도에 쓸려다니는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고기잡이를 나가야 할 어부들은 해안가에 주저앉아 멍하니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괴물이 나타나 배를 집어삼켰어. 시커먼 그림자가 물속에서 솟구치더니 순식간에 한 어부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니는 해안가로 다가가 거친 파도를 응시했습니다. 보통의 바다라면 생명의 활기가 느껴져야 하건만 이곳의 파도는 마치 검은 기름을 풀어놓은 듯 탁하고 무거웠습니다. 다니는 허리에서 번개 비녀를 뽑아 바다를 향해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비녀 끝에서 푸른 불꽃이 튀어오르며 바닷물 속에 숨겨져 있던 검은 연기들이 지지직거리며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요괴의 짓이 아닙니다.
누군가 사악한 주술로 바다의 기운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도연은 마을의 기록을 살피며 실종된 배들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사라진 배들은 모두 임금에게 바칠 귀한 약재와 황금을 싣고 있었다는 점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한 괴물의 습격이 아니라 조선의 재정을 마비시키고 민심을 이반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단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직접 바다로 나가 그 실체를 밝히겠습니다. 누구든 저와 함께할 용기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단이의 당당한 모습에 겁에 질려있던 젊은 어부 몇몇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이는 보랏빛 무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서진 배들 중 그나마 온전한 것을 골라 수리에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길 한 번에 휘어진 목재가 똑바로 펴지고 거대한 닷줄이 단단히 엮였습니다. 사람들은 단이의 괴력을 보며 전설 속의 장군이 환생한 것 같다며 입을 모아 감탄했지요. 밤이 깊어지자 단이는 도연과 어부들을 태운 배를 이끌고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사방의 분간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배 밑바닥에서 거대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바닷물이 소용돌이치며 솟구치더니 시커먼 비늘로 덮인 거대한 괴수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단이는 비웃듯 강철 팔찌를 서로 맞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팔찌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괴수의 몸을 비추었습니다. 빛에 닿은 괴수의 피부가 타들어가며 본래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체가 아니라 수천 장의 부적을 엮어 만든 종이 괴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원격에서 주술로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단이는 진실의 밧줄을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밧줄은 번개처럼 날아가 종이 괴물의 중심부를 꿰뚫었습니다. 단이가 힘껏 밧줄을 당기자 괴물은 비명을 지르며 수천 장의 종이 조각으로 흩어져 내렸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 위에는 검은 먹으로 기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역시 흑치의 수법이로군. 단이는 흩어지는 종이 조각 중 하나를 낚아챘습니다. 그곳에는 흑치의 은거지를 암시하는 비밀스러운 지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다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으나 단이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흑치가 이토록 정교한 주술을 부리고 있다는 것은 그의 어둠의 힘이 이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해졌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이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에는 믿음직한 도연이 있고 무엇보다 지켜야 할 백성들이 있었으니까요. 단이는 대머리에 서서 멀리 보이는 검은 섬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흑치가 숨어있는 최후의 본거지이자 이번 밀명의 종착역이 될 터였습니다. 날이 이제 시작입니다. 조선의 바다를 더럽히는 저 어둠을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내겠습니다. 단이의 보랏빛 도포가 바닷바람에 거세게 흩날리며 그녀의 굳건한 의지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남해의 수평선 위로 떠오를 때 단이와 도연의 배는 안개를 뚫고 거침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임금의 오패는 단이의 가슴 안쪽에서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앞길을 축복하는 듯 빛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조선 원더우먼 단이의 전설은 이제 깊은 바다의 심연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저주받은 섬, 귀도 귀다. 단이와 도연이 발을 내딛자마자 발밑의 흙들이 기분 나쁘게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사방에 깔린 검은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단이의 발목을 감싸주려 하고 숲속 깊은 곳에서는 쇠붙이가 비늘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메아리칩니다. 오랜만이구나. 선녀곡의 모자란 돌덩이. 아야. 안개 너머에서 들려오는 낮고 서늘한 목소리, 붉은 눈을 번뜩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흑치의 손끝에서 검은 불꽃이 일렁이며 단이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와 도연이 탄 배가 닿은 곳은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금단의 섬 귀도였습니다. 이곳은 본래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신성한 곳이었으나 흑치가 점거한 이후로는 온갖 오놈과 마물이 들끓는 죽음의 땅으로 변해버렸지요. 배에서 내린 단이는 자신의 강철 팔찌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진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뒤틀린 힘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었습니다. 도연은 허리춤에 칼자루를 쥐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단이 낭자, 사방에 깔린 이 안개는 평범한 안개가 아니요. 사람의 정신을 갉아먹는 주술이 걸려있군. 도연의 말대로
안개 속에서는 죽은 자들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다니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번개 비녀를 머리에서 잠시 뽑아 손에 쥐었습니다. 비녀에서 흘러나오는 푸른 전기가 다니의 주변에 작은 보호막을 형성하며 안개를 밀어냈지요. 두 사람이 섬의 중심부인 피의 연못에 다다랐을 때 연못 한가운데 세워진 거대한 비석 위에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비늘무늬가 새겨진 도포를 걸치고 한쪽 눈에는 핏빛 안대를 찬 기괴한 모습이었지요. 그가 바로 선녀국의 배신자이자 어둠의 주술을 완성한 흑치였습니다. 흑치는 다니를 내려다보며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산신령의 총애를 받던 그 멍청한 계집애가 이제는 인간들의 암행어사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정말 가소롭기 짝이 없군. 다니는 분노를 억누르며 흑치를 향해 외쳤습니다. 흑치, 내 놈이 선녀국의 비기를 훔쳐달아나 바다를 핏빛으로 물들인 죄.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낱낱이 묻겠다. 다니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을 박차고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녀의 주먹이 공기를 찢으며 흑치의 가슴을 향해 날아갔지요. 하지만 흑치는 피하지도 않은 채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그러자 흑치의 그림자가 갑자기 거대한 벽처럼 솟아올라 다니의 주먹을 막아냈습니다. 쾅! 하는 거대한 충격음과 함께 다니가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주먹이 닿은 그림자의 벽은 단단한 바위보다 더 차갑고 질겼지요. 흑치는 여유롭게 비석에서 내려와 안개를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힘. 그래, 너는 태어날 때부터 그 무식한 힘을 타고났지. 하지만 다니아 보이지 않는 어둠의 힘 앞에서는 그 괴력도 그저 고깃 덩어리에 몸부림일 뿐이란다. 흑치가 손을 뻗자 연못의 핏빛 물들이 화살처럼 솟구쳐 다니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다니는 공중에서 회전하며 강철 팔찌를 맞부딪혔습니다. 챙! 하는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백색의 파동이 핏빛 화살들을 증발시켰지요. 하지만 흑치의 공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의 그림자들이 하나둘씩 일어서더니 다니의 모습과 똑같은 형상을 한 그림자 인형들로 변해 다니를 에워쌌습니다. 내 자신의 힘에 깔려 죽어보거라. 흑치의 명령에 그림자 다니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습니다. 다니는 진실의 밧줄을 풀어 휘둘렀습니다. 밧줄은 황금빛 궤적을 그리며 그림자 인형들의 목을 감았지만 형체가 없는 그림자들은 밧줄 사이로 스르르 빠져나가 다시 다니를 덮쳤습니다. 다니는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적들은 아무리 강해도 실체가 있었으나 흑치가 부리는 주술은 마치 연기를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했지요. 그림자들의 주먹이 다니의 등과 어깨를 강타했고 다니는 신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이 다니를 돕기 위해 달려들려 했으나 흑치가 발을 구르자 바닥에서 솟아난 가시덩굴이 도연의 발목을 묶어버렸습니다. 선비는 구경이나 하시게. 이것은 우리 선녀고 식구들의 집안 싸움이니까. 흑치는 비웃으며 다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다니의 턱을 들어 올리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다니야, 내가 가진 그 식물들은 본래 내 것이 되어야 했다. 오늘 내 목숨과 함께 그 팔찌와 밧줄을 내가 거두어 가마. 흑치의 손끝에 검은 불꽃이 모여들며 거대한 칼날의 형상을 갖추었습니다. 다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팔찌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선녀국의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지요. 다니야, 힘은 팔 근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다니는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산신령의 기운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 주변으로 보랏빛 안개가 은은하게 피어오르더니 강철 팔찌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흑치의 검은 칼날이 자신의 목을 치기 직전 두 팔을 교차해 강력하게 내질렀습니다. 쾅! 비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다니의 팔찌에서 뿜어져 나온 눈부신 광채가 흑치의 그림자들을 단번에 태워버렸습니다. 흑치는 예상치 못한 반격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내 주술에 근원을 꿰뚫은 것이냐? 다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요. 흑치, 내 주술은 거짓된 어둠에 불과해. 진실의 빛 앞에서는
그림자도 존재할 수 없는 법이다. 다니는 번개 비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며 비녀 끝으로 번개 줄기가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흑치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손톱으로 그어 핏방울을 떨어뜨리며 금지된 대마법을 시전하려 했습니다. 좋다. 내 놈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내 영혼이라도 바치마. 흑치의 몸 주변으로 거대한 검은 회오리가 몰아치기 시작했고 섬 전체가 무너질 듯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와 흑치 두 사람의 진정한 결전은 이제 막 피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귀도의 절벽 끝 다니가 던진 번개 비녀가 흑치의 검은 회오리를 뚫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흑치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인질로 잡은 도연을 방패막이로 내세웠지요. 안 돼! 다니가 비명을 지르며 비녀의 궤도를 억지로 틀어버린 순간 흑치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검은 번개가 무방비 상태의 비녀를 정면으로 타격합니다. 챙그랑 영롱하게 빛나던 비녀가 산산조각 나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니의 몸을 감싸던 보랏빛 기운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제 끝이다. 힘없는 계집아. 흑치의 그림자 칼날이 다니의 가슴을 향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대지는 마치 다니의 운명을 예견이라도 한 듯 거세게 진동하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흑치가 시전한 대마법 만마의 회오리는 섬 전체의 생기를 빨아들여 거대한 어둠의 기둥을 만들어냈지요. 다니는 폭풍의 중심에서 번개 비녀를 쥐고 마지막 일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흑치는 비겁함마저 주술의 재료로 쓰는 자였습니다. 그는 가시덩굴에 묶여있던 도연을 회오리의 한복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니야. 내가 저 선비를 구하고 싶다면 내 신물을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이다. 흑치의 비열한 외침에 다니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헬라의 망설임,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니는 도연을 마치지 않기 위해 비녀의 힘을 억지로 억눌렀고 그 틈을 타 흑치의 검은 마력이 비녀를 덮쳤습니다. 파공음과 함께 다니의 손을 떠났던 번개 비녀가 공중에서 비참하게 부서졌습니다. 비녀 조각들이 차가운 땅바닥에 흩뿌려졌고 그와 동시에 다니의 온몸을 흐르던 산신령의 기운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다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그토록 가벼웠던 강철 팔찌가 이제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처럼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 안 돼. 비녀가 다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비녀 조각을 주우려 했으나 흑치가 발을 굴러 다니의 손등을 짓밟았습니다. 이제야 공평해졌구나. 너는 이제 괴력도 신비한 힘도 없는 그저 평범하고 연약한 계집일 뿐이다. 흑치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기도의 절벽에 메아리 쳤습니다. 도연은 검은 사슬에 묶인 채 다니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다니, 낭자. 나를 신경 쓰지 말고 도망치시오. 이놈의 목표는 낭자의 목숨이오. 하지만 다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을 잃은 몸으로도 그녀는 도연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흑치가 부리는 그림자, 무사들이 나타나 다니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바닥에 고정했습니다. 흑치는 다니의 가슴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임금의 오패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이런 장난감이 너를 지켜줄 거라 믿었느냐? 조선의 임금도 너의 그 정의도 이제 이 어둠 속에 묻힐 것이다. 흑치는 오패를 바다 밑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니의 눈앞에서 마지막 희망의 빛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설상가상으로 흑치는 다니의 마지막 보루였던 진실의 밧줄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밧줄은 흑치의 손이 닿자마자 거대한 불꽃을 내뿜으며 놈의 손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건방진 물건이! 흑치는 분노하며 다니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다니는 비명을 지르며 절벽 끝까지 굴러갔고 그녀의 몸은 반쯤 허공에 걸린 채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다니는 흐릿해지는 정신 속에서 산여국의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평화롭게 맷돌을 돌리던 어린 시절, 자신을 인자하게 바라봐 주시던 할머니들의 눈빛. 다니야, 진정한 힘은 꺾이지 않는 마음에서 오는 것이란다. 하지만 지금의 다니에게 그 말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팔찌의 빛은
이미 꺼졌고 비녀는 가루가 되었으며 밧줄조차 주인의 힘을 잃어 꼼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흑치는 최후의 일격을 날리기 위해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거대한 칼날로 변해 다니의 목을 겨냥했습니다. 도연은 절망하며 눈을 감았고 흑치는 승리의 확신에 가득 차 칼날을 내리꽂으려 했습니다. 잘 가거라, 나의 가여운 자매여. 그때였습니다. 다니의 주머니 속에 남아있던 비녀의 가장 작은 조각 하나가 다니의 뺨을 타고 흐른 눈물에 닿았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미세한 그러나 아주 맑은 푸른빛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식물이 가진 마지막 생명력이자 다니의 꺾이지 않는 영혼에 반응하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다니는 그 빛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온 힘을 쥐어짜 비녀 조각을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다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마지막 남은 의지로 강철 팔찌를 서로 부딪히려 했습니다. 빛은 없었지만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흑치는 코방귀를 뀌며 칼날을 내리쳤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과 함께 절벽 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니와 도연의 모습은 연기 속으로 사라졌고 흑치는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으며 호탄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먼지가 거친 자리에는 상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니는 절벽에 매달린 채 부서진 비녀 조각을 자신의 심장 부근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서는 이전보다 더 푸르고 눈부신 빛의 기둥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요. 그것은 식물이 주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단이 자신이 직접 만들어낸 진정한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비녀는 부서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다니의 눈동자는 다시금 형형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치, 내가 부순 것은 내 물건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다니는 기어이 절벽 위로 다시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의 양팔에 찬 강철 팔찌가 차가운 새의 소리가 아닌 살아있는 심장 박동처럼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여전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흑치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다니의 힘은 이제 막 불꽃을 피운 참이었으니까요. 흑치는 당황하며 다시 마력을 끌어모았습니다. 전설은 이제 가장 뜨거운 반격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비녀 조각을 움켜쥔 다니의 손등 위로 굵은 핏줄이 솟아오르며 기이한 진동이 시작됩니다. 흑치의 비웃음 섞인 칼날이 코앞까지 들이닥친 순간 차갑게 식어있던 강철 팔찌가 갑자기 용광로처럼 붉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내 힘은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다니가 낮게 읊조리며 두 팔을 교차하는 순간 황 하는 파공음과 함께 섬 전체를 뒤덮고 있던 검은 안개가 단번에 찢겨나갔습니다. 작성한 강철 팔찌에서 뿜어져 나오는 눈부신 황금빛 광채가 비로소 조선의 진짜 영웅이 돌아왔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절벽 끝에 매달려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다니의 귓가에 선녀곡 어머니들의 따뜻한 목소리가 한정처럼 들려왔습니다. 다니야, 무거운 바위를 드는 것은 근육이지만 세상을 드는 것은 내 마음이란다. 그 목소리가 닿는 순간 다니의 심장 깊은 곳에 박혀있던 비녀 조각이 뜨겁게 반응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은 식물이 주는 빌려온 힘이 아니라 다니 자신이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던 산신령의 기운이 비로소 주인을 알아보고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다니가 절벽 바위를 움켜쥐자 단단한 하강함이 찰흙처럼 뭉개지며 다니의 몸을 지상으로 밀어 올렸습니다. 흑치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다니가 다시 나타나자 광기 어린 눈을 부라리며 검은 칼날을 휘둘렀지요. 끈질긴 연이로구나. 가루가 되어 사라져라. 흑치의 검은 마력이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다니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양팔의 강철 팔찌를 서로 맞부딪혔지요. 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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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들리던 날카로운 새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종소리처럼 웅장했고 공기를 타고 섬 전체로 퍼져나가는 진실의 울림이었지요. 팔찌는 더 이상 은빛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의 끓어오르는 투혼에 반응하여 시뻘겋게 달아오른 금강섭처럼 붉고 투명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철 팔찌의 진정한 모습, 태양의 토수로 각성한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걸음을 내디디며 흑치의 검은 칼날이 다니의 팔찌에 닿는 순간 마치 뜨거운 불판 위에 얼음이 닿은 듯 지지직 소리를 내며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이럴 수가. 내 어둠의 마력이 소멸되다니. 치는 당황하며 자신의 그림자 무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수백 명의 그림자 괴물들이 다니를 덮쳤으나 다니는 가볍게 발을 굴렀습니다. 화랑! 지면이 파도처럼 출렁이며 그림자들을 집어삼켰고 다니가 허공으로 도약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팔찌에서 뿜어져 나온 황금빛 충격파가 그림자 대군을 단숨에 쓸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힘의 파괴력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환상을 지워버리는 진실의 빛이 담긴 일격이었지요. 다니의 주먹질 한 번에 흑치가 공들여 쌓아온 저주의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곧장 도연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연을 묶고 있던 검은 사슬은 다니의 손이 닿기도 전에 그 기세에 눌려 바스러졌지요. 나리.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깊고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다니의 변화에 경외감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다니 낭자, 당신의 눈 속에 이제 조선의 새벽이 보이는구려. 도연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다니는 다시 흑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제 흑치는 궁지에 몰린 쥐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지요. 좋다. 내가 빛이라면 나는 너를 삼키는 거대한 지면이 되어주마. 치는 자신의 가슴을 찢어 검은 피를 흘렸고 그 피는 대지에 스며들어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한 괴수로 변했습니다. 섬 전체를 휘감을 만큼 거대한 괴수는 입을 벌려 다니를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비녀 조각을 팔찌의 틈새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자 붉은 빛과 푸른 빛이 소용돌이치며 다니의 팔에서 거대한 빛의 장검이 형성되었습니다. 흑치, 내가 버린 선녀곡의 기운이 오늘 너를 심판할 것이다. 다니는 거대 괴수의 머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괴수가 내뿜는 도끼와 어둠을 뚫고 다니는 빛의 화살처럼 전진했습니다. 괴수의 이빨이 다니의 몸을 지시기려 했으나 작성한 팔찌의 보호막은 결코 깨지지 않았지요. 다니는 괴수의 미간에 빛의 장검을 깊숙이 꽂아 넣었습니다. 커다란 비명과 함께 괴수의 몸이 하얗게 타오르며 분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흑치는 그 충격으로 피를 토하며 바닥에 굴렀습니다. 그의 자랑이던 어둠의 마력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핏빛 안대마저 벗겨져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지요. 다니는 흑치의 목전까지 다가가 멈추어 섰습니다. 죽여라! 어차피 힘을 잃은 나에게는 죽음뿐이다. 흑치는 패배를 인정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스스로 다시 빛나기 시작한 진실의 밧줄을 풀었지요. 죽음은 너에게 너무나 과분한 도피처다. 흑치, 너는 이제 이 밧줄에 묶여 내가 팔아넘긴 백성들 앞에서 내 죄를 영원히 고해해야 할 것이다. 진실의 밧줄이 흑치의 온몸을 칭칭 감자. 흑치는 고통스러운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던 임금의 오패도 다니의 각성한 기운에 반응하여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그 오패를 건져 올려 다니에게 건넸지요. 낭자, 이제 남쪽 바다에 어둠은 거쳤소. 하지만 진정한 배우는 아직 도성에 남아 있음을 잊지 마시오. 다니는 오패를 다시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해의 거친 파도는 어느새 잔잔해졌고 기도의 검은 숲에도 따스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부서진 비녀의 흔적을 매만지며 자신이 얻은 진정한 힘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무력을 휘두르는 권력이 아니라 억울한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이었지요. 그렇게 다니와 도연은 흑치를 끌고 다시 육지로 향했습니다. 비록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흑치를 제압했으나 그가 남긴 증언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심장, 궁궐안 깊숙한 곳에 흑치를 조종하고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던 진짜 흑막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는 수평선 너머 한양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강철 팔찌는 식지 않는 열기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설은 이제 그 마지막 장을 향해 조선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지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의 큰 마을 평온현. 하지만 마을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허리에 황금 밧줄을 감은 한 여인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장터 한복판에서 호통을 치고 있었지요. 내가 바로 남해의 괴물을 잡고 보랏빛 무복을 입고 임금님의 밀명을 수행하는 단이다. 이 고을에 숨어든 흑마술사의 첩자를 잡아야 하니 모두 집안의 곡식과 재물을 바쳐 내 활동을 도와라. 억울해하는 백성들을 향해 가짜 단이가 가짜 강철 팔찌를 맞부딪히며 위협하던 그 순간 먼지 자욱한 길끝에서 진짜 단이가 조용히 걸어 들어옵니다. 단이의 팔찌가 차갑게 빛나며 가짜의 거짓된 울림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남해의 거친 파도를 잠재우고 흑치를 제압한 단이와 도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한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마다 들려오는 소문은 괴상하기 짝이 없었지요. 배력의 여전사 단이가 고을마다 돌아다니며 군자금을 징수한다더라. 단이에게 찍히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라. 하는 흉흉한 유언비어가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단이는 자신의 이름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단이 낭자 누군가 의도적으로 낭자의 명성을 더럽히려 하고 있소. 낭자가 도성에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의 적이 되게 하려는 속셈이겠지. 두 사람은 정체를 숨기기 위해 남루한 삭닥과 도포로 몸을 가리고 소문이 가장 무성한 평온현에 잠입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몸을 사리고 있었지요. 그들이 본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백성들은 광가보다 단이라는 이름에 더 큰 공포를 느끼며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징소리가 울리더니 화려한 보랏빛 비단으로 만든 무복을 입은 여인이 거만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팔목에는 조잡하게 은치를 한 팔찌가 끼워져 있었고 허리에는 노란 물감을 들인 새끼줄이 감겨 있었지요. 그녀는 자신을 남해의 영웅단이라 칭하며 세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들의 가재도구를 강제로 압류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임금님의 사신을 몰라보다니! 당장 이 노인을 옥에 가둬라! 가짜 단이의 명령에 관가와 결탁한 불량배들이 노인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단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단이는 삿갓을 벗어던지며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단이라는 이름을 올리지 마라.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이에게 쏠렸습니다. 가짜 단이는 당황했으나 이내 쿠방기를 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은 무엇이냐? 감히 이 단이님의 행차를 막다니! 죽고 싶은 게냐? 가짜 단이는 허리에 감긴 가짜 밧줄을 풀어 단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날아오는 새끼줄을 맨손으로 낚아챈 단이는 가볍게 힘을 주어 줄을 당겼습니다. 가짜 단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꼬꾸라졌고 단이는 그녀의 눈앞까지 다가가 자신의 강철 팔찌를 보였습니다. 진짜 팔찌는 소리가 아니라 심장의 고동에 반응하는 법이다. 단이가 두 팔을 살짝 맞부딪히자 챙! 하는 맑고 깊은 울림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만으로도 주변의 공기가 정화되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지요. 불량배들이 칼을 뽑아 단이에게 달려들었지만 단이는 각성한 태안의 토수의 힘을 아주 조금만 내뿜었습니다. 단이의 주먹이 바닥을 치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가짜 단이와 불량배들이 서 있던 단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 여파로 가짜 단이가 차고 있던 가짜 팔찌는 맥없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고 그녀의 조잡한 무복은 흙먼지로 뒤덮였습니다. 백성들은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단이는 떨고 있는 가짜 단이의 몸에 진짜 진실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황금빛 빛을 내며 몸을 감싸는 밧줄의 위험에 가짜 단이는 오줌을 지리며 울먹였습니다. 말해라. 누가 너에게 이런 짓을 시켰느냐? 진실의 밧줄이 조여오자 그녀의 입에서는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성의 김 대감이 시켰습니다. 단이의 평판을 망쳐놓으면 큰 돈을 주겠다고 해서 사또와 짜고. 이런 연극을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을 괴롭힌 것이 영웅단이가 아니라 함관오리들의 비열한 계략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백성들은 돌을 들어 가짜 단이와 부패한 사또를 향해 던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이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십시오. 법의 심판은 암행어사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을 이런 자들의 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도연이 마패를 치켜들며 관할을 접수했고 억울하게 뺏겼던 곡식과 재물들은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평원현에서는 다니와 도연을 위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은 없었지만 백성들이 정성껏 지은 쌀밥과 나물이 산이 올랐지요. 한 할머니가 다니의 거친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다니, 너를 오해했구나. 부디 이 못난 사람들을 용서해 주려무나. 다니는 할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이름이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선의 어둠을 다 치우겠습니다. 이 소동은 오히려 다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가짜 다니의 입을 통해 도성의 배우가 김대감이라는 확실한 단서를 잡았고 무엇보다 백성들의 진심 어린 지지와 사랑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니가 지나가는 길마다 꽃잎을 뿌리며 그녀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조선의 영웅 다니가 오신다. 희망의 노래가 되어 도성까지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다니는 마을을 떠나며 부서진 비녀 조각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비녀는 아직 예전의 모습을 되찾지 못했지만 다니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더 크고 아름다운 정의의 비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등 뒤에는 수만 명 백성의 믿음이 있었고 옆에는 생사를 함께한 도연이 있었습니다. 날이 이제 끝을 낼 시간입니다. 다니의 눈동자는 도성의 성벽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김대감이라는 거대한 흑막,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권력의 민낯을 공개할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의 강철 팔찌는 이제 도성의 밤을 밝힐 준비를 마친 채 은은한 열기를 내뿜으며 주인의 결의에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경복궁의 밤, 평소라면 고요해야 할 궁궐에 서늘한 금소금이 울려 퍼집니다. 굵게 물든 달 아래 김대감이 보낸 사병들이 임금의 침전을 포위하고 있었지요. 이제 조선의 주인은 바뀔 것이다. 김대감의 서슬퍼런 칼날이 중문을 넘으려던 찰나 하늘에서 거대한 굉음과 함께 기와 조각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나타난 한 여인. 그녀의 양팔에 찬 강철 팔찌가 붉은 달빛을 받아 번뜩이며 반란군들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한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느냐. 다니의 일갈에 궁궐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와 도연이 도성에 도착했을 때 한양의 공기는 이미 피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김대감은 평온현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자신이 포섭한 두방의 사병들과 타락한 관리들을 동원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지요. 도성의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궁궐 내부에서는 충직한 금군들과 김대감의 반란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다급히 다니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다니 낭자. 김대감의 목표는 임금님의 목숨이요. 그가 옥새를 손에 넣는 순간 조선은 돌이킬 수 없는 어둠에 빠질 것이요. 다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허리춤에 진실의 밧줄을 다시 한번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그녀는 정문 대신 깎아지른 듯한 궁궐의 담장을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궁궐 내부는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배신한 관리들의 칼날 아래 무고한 나인들과 내관들이 쓰러져 가고 있었지요. 다니는 그 광경을 목격하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양팔의 강철 팔찌를 맞부딪히며 적들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챙챙 하는 맑고도 위중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란군들의 칼날은 맥없이 부러졌고 그들의 몸은 낙엽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반란군의 우두머리 중 하나인 병조참판이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며 다니를 가로막았습니다. 어디서 천한 계집이 궁궐에 발을 들이느냐?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하지만 다니는 비웃듯 도끼날을 맨손으로 잡아버렸습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강철 도끼가 다니의 소나기에서 엿가락처럼 휘어졌지요. 놀란 병조참판의 멱살을 잡은 다니는 그대로 그를 집어던져
뒤따라오던 사병들을 한꺼번에 제압했습니다. 단위는 거침없이 임금의 침전인 강령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김대감이 이미 임금의 목에 칼을 겨눈 채 양의를 종용하는 문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단위가 나타나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지요. 왔구나. 선녀곡의 괴물아. 내가 흑치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었다 하지만 내 뒤에는 내가 상상도 못할 더 큰 힘이 버티고 있다. 김대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품속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기괴한 모양의 검은 옥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흑치가 바다에서 건져 올렸던 저주받은 유물로 사람의 그림자를 마물로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옥새를 땅에 찍자 바닥에서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 손들이 솟구쳐 단이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임금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단이 어사, 나를 신경 쓰지 말고 어서 피하시오. 저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오. 하지만 단이는 오히려 임금을 안심시키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하, 조선의 태양은 그리 쉽게 저물지 않습니다. 단이는 내면의 기운을 한껏 끌어올려 강철 팔찌에 집중했습니다. 각성한 팔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열기가 단이의 발목을 감싸던 검은 그림자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렸습니다. 김대감을 향해 진실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밧줄은 황금빛 용처럼 뒤틀리며 김대감의 팔을 감싸 쥐었지요. 이제 내 놈의 추악한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낼 시간이다. 단이가 밧줄을 당기자 김대감의 머릿속에 숨겨진 모든 반역의 계획이 메아리가 되어 궁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와 결탁했는지, 어떻게 나라를 팔아넘기려 했는지 모든 진실이 임금과 대신들의 귀에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당황하며 옥새를 휘둘러 마지막 발악을 했지만 단이의 주먹은 이미 그의 가슴 앞까지 당도해 있었습니다. 단이가 주먹을 내지르자 옥새는 산산조각이 나며 검은 연기가 되어 흩어졌고 김대감은 벽을 뚫고 정원까지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김대감이 패배하자 궁궐 밖에서 대기하던 수천 명의 반란군 사병들이 횃불을 들고 궁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현은 단이에게 외쳤습니다. 단이, 낭자, 적의 숫자가 너무 많소. 지원군이 올 때까지 궁의 정문을 사수해야 하오. 단이는 땀을 닦으며 단이는 그 기세를 몰아 정문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비녀 조각을 다시 한번 팔찌의 템에 고정했습니다. 비녀 조각은 단이의 각성한 힘을 받아 거대한 빛의 기둥을 형성했지요. 단이는 정문 앞에 우뚝 서서 밀려오는 수천 명의 군대를 홀로 마주했습니다. 보랏빛 무복은 이미 흙과 피로 얼룩졌으나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넘으려거든 내 팔찌와 밧줄을 먼저 넘어야 할 것이다. 단이의 외침에 반란군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한 여인의 기세가 수천의 대군을 압도하는 순간이었지요. 단이는 강철 팔찌를 찬 두 팔을 교차하며 거대한 방어막을 형성했습니다. 날아오는 수만 개의 화살과 포탄이 단이의 방패에 막혀 불꽃놀이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단이는 새벽이 올 때까지 홀로 궁궐의 정문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발 아래에는 부서진 화살과 창들이 산처럼 쌓여갔지만 단이의 발걸음은 단 한 치도 뒤로 밀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도연이 이끄는 충성스러운 지원군들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을 때 단이는 그제야 작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선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반란의 밤은 그렇게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포박당했고 반란군들은 영웅 단이의 위험 앞에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습니다. 임금은 단이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단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조선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진정한 시작임을 말이죠.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조선의 모든 백성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마지막 과업이었습니다. 단이는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며 강철 팔찌를 다시 한번 조염했습니다. 단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반란의 불길이 꺼진 경복궁의 아침. 자욱했던 연기는 사라지고 맑은 햇살이
근정전의 기와를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궁궐 정문을 홀로 지켜냈던 단이는 부서진 창술과 화살더미 사이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그녀의 양팔에 찬 강철 팔찌는 이제 차가운 은빛으로 돌아왔으나 그 안에 깃든 열기는 여전히 다니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고 있었지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소. 승리를 축하하는 환호성 속에서 다니는 화려한 상 대신 다시 보랏빛 도포를 여미며 안개 낀 도성 밖을 향해 조용히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선의 심장을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음모는 다니의 굳건한 투혼 앞에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들은 모두 압송되었고 도성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새벽 공기가 찾아왔지요. 밤새 궁궐의 정문을 홀로 사수했던 다니는 먼지 섞인 피를 닦아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보랏빛 무복은 이미 넉마가 되었으나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장엄했습니다. 아침 해가 높이 솟았을 무렵 임금은 다니를 정전 앞으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 곁에는 생사를 함께했던 도연이 비장한 표정으로 다니를 지켜보고 있었지요. 임금은 다니의 공을 치하하며 조선 최고의 명예인 정일품의 품계와 황금으로 새긴 마패를 내밀었습니다. 다니 낭자, 그대의 활약이 없었다면 조선의 태양은 어제부로 저물었을 것이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곁에서 이 나라를 함께 보살펴주지 않겠소? 임금의 제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평생을 꿈꿔도 얻지 못할 부귀영화가 눈앞에 있었지요. 하지만 다니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있을 곳은 궁궐의 부드러운 비단이 아니라 여전히 불의의 눈물 짓는 저 먼 곳의 백성들입니다. 다니는 정중히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 뒤 임금이 하사하려는 모든 직함과 보물을 사양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믿기 힘들다는 듯 수군거렸으나 도연만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태어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는 임금에게 돌려받았던 옥패마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전하, 이 옥패는 전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해 주십시오. 저는 이 팔찌와 밧줄만으로 충분합니다. 궁궐을 나서는 다니의 앞길에 수천 명의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의 이름을 연호하며 꽃잎을 뿌렸고 억울함을 씻어준 영웅을 향해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했습니다. 다니는 그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우며 따뜻한 미소를 건넸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결코 거짓에 지지 않습니다. 저는 비록 떠나지만 여러분의 정의로운 마음 속에 저는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도성 문 밖에서 다니는 마지막으로 도연과 마주섰습니다. 도연은 다니의 보찜 속에 정성껏 마련한 노잣돈과 정교하게 깎은 나무 비녀를 넣어주었습니다. 다니 낭자, 비록 부서진 비녀처럼 신비한 힘은 없겠지만 이것을 보며 가끔은 이 도연과 낭자를 진심으로 아끼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오. 다니는 도연이 준 나무 비녀를 머리에 꽂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날이 정의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는 그렇게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신비로운 이야기가 피어올랐지요. 어느 고을에 탐관오리가 나타나면 보랏빛 그림자가 나타나 혼주를 내준다더라. 진실의 밧줄에 묶이면 숨긴 죄를 낱낱이 불게 된다더라. 하는 통쾌한 소문들이 들판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다니는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고 돈에 마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억울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강한 자의 횡포를 막아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다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에는 흉터가 들어가고 무복은 해졌으나 그녀의 강철 팔찌는 여전히 은빛 광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영웅이라 칭하지 않았고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조용히 나타나 어둠을 걷어내고는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으려 할 때면 이미 보랏빛 도포자락은
안개 너머로 사라진 뒤였지요. 다니의 이야기는 소설보다 더 영화 같았고 실제 역사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불의가 득세하고 세상이 혼탁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보랏빛 무복을 입고 나타났던 그 강인한 여인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용기를 북돋웠습니다. 다니는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여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지녀야 할 마지막 양심이자 절망 끝에서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챙 하는 맑은 금소금이 들려온다면 그것은 부패한 자들의 심장을 울리는 다니의 팔찌 소리일지 모릅니다. 진실을 밝히는 황금빛 밧줄과 정의를 수호하는 강철 팔찌, 그리고 꺾이지 않는 투혼의 비녀. 이 세 가지 신물과 함께 다니는 오늘도 조선의 어두운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선의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던졌던 위대한 영웅 다니. 그녀의 전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의를 꿈꾸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 다니의 보랏빛 도포는 오늘도 힘차게 흩날리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니는 진정한 정의의 사자로 거듭나며 새로운 역사의 지평선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